네,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신용분석사 강의를 하고 있는 박천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59회차 신용분석사 시험이 좀 말이 많아요. 어려워서 그렇겠죠. 뭐 다 합격하고 나갔으면 별말 없을 텐데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60회차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 시험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금융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금융자격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고, 회계 자료, 회계 분석 통해서 그리고 비회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금융 전문가를 육성한다, 양성하는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시험하고 조금 다른 게요. 저희가 회계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들은 꽤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난이도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회계사 시험, 세무사, 간평사 뭐 다른 시험들이 좀 있죠. 뭐 전산 회계도 있고요. 근데 저희 시험의 특징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나 경영학 관련된 내용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회계 분석을 통한다라는 뜻이 저기 2부에 나와 있는 뭐 2부에도 현금 흐름 분석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신용환경 분석이나 아니면 신용평가 종합사례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지식 플러스 비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시험이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IFRS를 많이 적용을 하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IFRS를 적용을 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 시험 범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시험 범위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뭐 1부에는 회계학 1, 회계학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어차피 다 회계입니다. 근데 좀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별도 회계라고 하는 거는 기업 회계 기준 회계학 1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점, 100점짜리 저걸 보시면 되고 회계학 2는요. 기업 결합 회계라고 하는 거는 연결, 합병, 뭐 지분법 이런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50점짜리 들어가고 특수회계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별도 회계랑 똑같은데요. 주로 뭐 리스나 아니면 뭐 법인세 아니면 뭐 건설령 그리고 또 외환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 시험이에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 또 하나라고 보시면 저 2부의 신용분석 가시면 거기에 현금흐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흐름 분석이라는 게 사실상 현금흐름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제 출제도 많이 되고 배점도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신용 분석사잖아요. 그럼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큰 회사들은 우리가 신용 분석 회사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신용 등급이 나오는데 이제 좀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 정도의 작은 회사들은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때 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나 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이 설계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수익이 중요합니다. 당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손익이 중요하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분석 자체가 배점이 다른 모든 회계 시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난이도가 어렵냐? 근데 현금 흐름표에 대한 생각은 원래 좀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희 문제 자체는 뭐 어느 정도 필수 문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판단은 들지만 그건 이제 가르치는 사람 혹은 합격한 사람의 입장이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시장 환경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학, 경영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업 그리고 산업 그리고 그 거시경제 환경 등을 알고 있어야 적절한 신용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 내용들을 넣는데 저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할 거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뭐 거시경제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거시경제를 보통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심화과정으로 또 1년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학문 자체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경영학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뭐 마케팅이나 관련해서 뭐 비슷한 경영학 정보들이 경영학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할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만 요약해서 보통 강의를 해요. 뭐 저희 이페스뿐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변별력을 줘서 여기서 어렵게 나겠다 이런 건 사실 시험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일정 점수를 득점해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종합신용평가 있죠. 저게 3교시예요. 3교시인데 신용평가 종합사례.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종합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종합사례라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 그리고 주석을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회계사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 주석 작성하는 것도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저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문제 유형 자체에 변동이 없고요. 거의 정형화되게 나와요. 왜냐면 이걸 문제로 출제할 때 저도 이제 문제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점수 따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부, 2부 각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과목별로 40점 미만은 없어야 돼요. 꽈락이 없어야 되는데 뭐 40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야 40점 못 넘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새 이제 추세를 볼게요. 2020년에서 2021년에 응시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지금 좀 감소하는 추세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응시자 수가 꽤 많은 시험이고 대학생분들은 보통 취업 목적, 특히 금융권 취업 목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 쪽에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인사고과 반영하겠다. 뭐 이런 회사들이 조금 있으니까 응시생 수는 좀 뭐 한 10,000명에서 8,000명 사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합격률. 합격률이 보통 25%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좀 전에 앞에서 보시면 저희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높으면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객관식이라서 베이스업, 보통 베이스업 해주는 시험들도 있어요. 뭐 AICPA나 뭐 다른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베이스업을 해줘요. 점수를 올려주는데 근데 이렇게 객관식 형태로 나왔는데 베이스업을 해준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보는 시험은 난이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사실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합격률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 주관하는 연수원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합격률을. 그러면은 이번 시험 자체가 좀 어려웠구나. 그러면은 60회차 시험에 59회차 시험 난이도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57회, 56회 그 난이도를 돌아갈 거냐 요 고민을 할 거고 그거는 합격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어쨌든 60회차에 합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죠. 그 대비 방법을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냥 시험 보고 왔는데 시험 볼 때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어려울까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소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필수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준비를 이제 수험생 강의를 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60점 맞는 시험은 필수 문제만 다 맞추고 나머지 모르는 걸 찍어도 60점 넘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 공부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60점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회계사 1차 시험도 커트가 60이었어요. 지금은 상대평가로 바뀌었지만 그 바뀐 이유가요.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상대평가라고 하면 1등부터 1000명까지만 뽑을 거야 하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내버리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1등부터 1000등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합격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를 한다. 60점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폭탄 떨어지면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평가는 난이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이번에 약간 처음부터 조금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3번 문제인가 가서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3번 문제 풀면서 느낀 게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어렵다라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숫자만 바꿔서 내는 수준의 문제들을 얘기해요. 반드시 여기서 출제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 단원별로. 그래서 걔네들의 유형을 조금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셔도 돼요. 그냥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낸다. 과거부터 그냥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거에서 변주를 자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왠지 조금 불안하고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문제가 좀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필수 문제 유형 자체가 줄었어요. 변형도 있었고 문제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필수 문제 유형 이외의 문항이 증가했다라는 뜻은요. 필수 문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항수를 줄이면 어차피 문항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을 이제 대체할 다른 문항들을 넣었는데 그게 필수 문항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니고 가끔 한두 문제 좀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런 것도 되네 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요 보시면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난이도로 보면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시험장 들어가서 그 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항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끼면 점점 더 위축되는 거죠. 원래 알고 있던 문제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 나오면 좀 더 틀릴 것 같고 좀 불안하고 막 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시험을 더 못 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근데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필수 문제 맞추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도 나오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안 나왔고요. 좀 엄한 데서 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좀 줄었어요. 저희 시험이 회계는 일단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 자체가 이론형 문제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려워서 단답형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쉬워요. 문제 맞추세요라고 주는 문제인데 그 문제 자체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단원별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학 1부에 대한 총평을 하면요. 저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출제된 부분들. 그러니까 딱히 언급하지 않아도 저 부분에서 조금 유형 변형이 됐다라고 해서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좀 특징 있는 애들은 제가 옆에다가 기울여 넣고 별표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울여만 놨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내서 갸웃갸웃하잖아요. 그래서 기울여 놨는데 기울여 놓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별표 쳐놨는데 저 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이번 시험에 좀 약간 독특하게 나왔다. 좀 변형돼서 나왔다라는 걸 별표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별표만 보고 60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1장에서 나오는 건 회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 기준. 그러니까 내가 상장사냐 아니면 금융사냐 아니면 상장사를 모회사로 가지고 있는 자회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IFRS를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고 뒤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제가 집필한 책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저거는 자랑할 건 아니고 다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제가 강조를 많이 했을 뿐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2장 가시면은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그러니까 목적적 합성, 신뢰성 그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비교 가능성 문제도 항상 나와요. 질적 특성도 거의 무조건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외울 게 조금 많아요. 저 1장에 있는 내용보다는 2장에 있는 내용 자체가 외울 게 조금 많거든요. 근데 회계를 공부하시면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적 감성 특징, 종류, 신뢰성 종류, 특징 이런 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쪽은 이런 문제, 말 문제를 쭉 풀어서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단답형으로도 꽤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중요하고요. 제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다 라고 한 게 저 3장이에요. 3장. 그리고 2장에서도 저걸 낼까? 그러니까 제가 갸웃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2장의 두 번째 거 사례 보면 보수주의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근데 보수주의라는 게 옛날에 저희 그 기준서의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 관행적인 단어인데 저게 IFRS 들어오면서 보수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익은 적게 기준서가 A 기준서가 있고 B 기준서가 있으면 둘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A 수익이 적게 인식된다라고 하면은 A를 인식하는 거, 자산을 적게 인식하는 거, 그게 보수주의 사례예요. 근데 저희가 회계 처리 관련해서 보수주의 사례 문제를 단답형으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보면서 이번에 출제하신 분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굉장히 틀어서 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저 문제에서. 그리고 3장을 가볼게요. 3장을 가는데 재무제표 보시면은 보통 계산 문제로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을 물어봐요. 그냥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는데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에 포함되는 애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다른 회계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아닌데요. 저희 시험에서는 좀 독특하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영업의 손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계정 과목이 영업의 손익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3번 정도로 기억해요. 저거 유동성, 비유동성 문제가 나와요. 저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저거를 문제로 직접 만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저걸로 문제 낼 수 있는 게 단독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고요. 1, 2, 3, 4, 5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 유동성이나 비유동성 정의 같은 걸 좀 넣어서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영업 주기가
1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하는 기준이 얼마냐라는 그거에 대한 OX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 드릴 때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업주기, 그러니까 1년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건 부채 쪽은 만기에서 구분하고요. 자산 쪽은 어떻게 구분하냐? 영업주기랑 1년 둘 중에 긴 기간을 한다. 근데 영업주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시험에 가정하는 회사들을 보면 제조업 혹은 상사회사를 가정하기 때문에 보통 유동성, 비유동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이다라고 보통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영업주기랑 1년 둘 중에 긴 거니까 영업주기가 보통 짧은 걸 가정하고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저희 문제에서는 영업주기가 1년 6개월로 나왔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정확히 맞으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아, 이런 문제 내는구나.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면요. 영업주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재료를 사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현금이 유입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을 보통 1년 안쪽. 보통 회사 제조업 같은 경우 60일, 90일 뭐 이 정도 적히는데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1년을 넘어가긴 하죠. 근데 건설사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유동성, 비유동성 문제를 보고 아, 이번에 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지문, 기출문제도 없었고 저런 지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맞추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런 문제가 앞쪽에 나오면 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저게 좀 기억이 나요. 그리고 4장 가시면 현금과 매출 채권이 있는데요.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구분하는 게 뭐 이론이랑 계산 문제로 종종 출제가 돼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공부하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지나가고 그리고 거의 무조건 나오는 거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 계산 문제죠.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요번에 좀 특징 있는 것, 그 매출 채권 양도라고 보여요. 양건이 아니고 양도라고 적혀야 되는데 상환청구권 관련해서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양도된 거냐 아니면 없으면 양도된 게 아니냐라는 내용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강의 때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특강할 때 저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상환청구권 있는 거 없는 거는 매출채권 양도랑 관련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가끔 나오는데 어쨌든 저 문제 상환청구권 관련해서 문제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저거를 대비를 안 하시고 들어갔으면 무슨 소린가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좀 일반적이진 않다.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는 매출채권 혹은 대손 충당금 계산하는 문제가 일반적이니까 나중에 60회차 공부하실 때는 저쪽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재고자산은 뭐 몰래도 사실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문제를 아무리 꼬아내더라도 다른 시험에서 이미 많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하실 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응용 문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고 정상감모손실 내용들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고 나중에 모르신다면 그쪽 중심으로 재고자산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원가흐름 과정은 뭐 당연히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원가흐름 과정이 재고자산에서도 중요하지만 근데 또 어디서 중요해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도 저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 걸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6장 문제 풀면서 좀 느낀 게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나오는 문제는 사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현금흐름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현금흐름표 관련해서 문제를 엮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약간 참신했어요. 웬만하면 현금흐름표 문제는 쉽게 출제하거든요. 그리고 간접법에서 저 부분을 많이 다루진 않아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당연히 아실 거지만 근데 저 일반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좀 또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금융자산 단답형 나왔습니다. 뭐 개정 과목 5개 준 다음에 금융자산 단답형 나왔고 뒤에 나오면 금융부채 단답형도 나왔으니까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뭐 보통 이 부분에서는 단답형이 나오진 않아요. 잘. 근데 이번에 좀 나왔다. 그러니까 단답형도 많이 나온 데서 안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형자산 넘어가면 유형자산 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저기 다 유형자산도 다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처분손익, 그리고 손상차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 관련된 재평가 모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아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관련해서 이게 현금흐름표에 엮어서 한 문제 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토지 재평가 모형도
현금으로 엮여서 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꽂히신 것 같아요. 저 문제들. 그러니까 비현금 거래랑 재무제표 저희가 간접법 계산할 때 가산하는 거랑 가산하지 않는 거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유형자산 손상차손까지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나와요. 근데 환입에 대해서는 잘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모든 수험서에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취득원가, 토지 재평가, 처분손익, 감가상각비 하면 지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환입 나오는데 그러면 환입이 많이 나오냐?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환입은 좀 약간 적당히 봤을 것 같은데, 근데 환입에 한도 있는 거 해서 계산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유형에, 그러니까 저희 출제 유형 필수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것도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좀 저렇게 나왔으니까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연구 개발 단계 구분하는 거, 이론이나 사례 문제, 단답형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을 생각을 합니다. IFRS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좀 특징이 있으니까 영업권 생각 문제도 나오는데, 저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합병해서 영업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합병 시점의 영업권 혹은 연결 시점의 영업권 금액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1년 후에 영업권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그럼 뭐예요? 영업권 생각하는 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IFRS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영업권 생각 왜?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내용영수 주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장부금액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진 않지만 좀 약간 깔끔하게, 그러니까 원래 나오던 유형대로 나온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금융부채는 뭐 단답형 나왔고요. 10장의 사채와 복합금융상품 내용이 있습니다. 사채는 워낙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주 나오죠. 사채 장부금액 계산을 먼저 해야 되고 이자 비용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환손익 물어보는 문제 나오니까요. 이건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별다른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복합금융상품 이론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고, 그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그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할 텐데, 이 두 가지의 차이 중에 한 가지는 외우고 들어가셔라. 전환사채는 현금 유입이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현금 유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뿌듯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복합금융상품 관련해서는 와닿지 않거든요. 사채 계산하는 거야 눈으로 보니까. 복합금융상품에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고 모든 교재에 그게 실려있진 않아요. 근데 이론 문제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걸 좀 강조드렸는데 그게 나오긴 했다. 근데 어쨌든 복합금융상품 이론 문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1장 보고도 좀 충격받았던 게, 채권 채무 조정에 정말 딱 회계 처리가 나왔습니다. 1, 2, 3, 4, 5에서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나오면 그냥 지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조정은 보통 이론 문제로 많이 설명드려요. 계산 문제로 내기가 좀 어렵고, 특히 회계 처리 나오는 거 물론 어렵진 않아요. 강의는 다 드리는데, 근데 이제 기출 문제 자체가 회계 처리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실 것 같아요. 이론 문제를 대비하시고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회계 처리 나오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사실 보면 지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풀기 싫고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12장 가셔서 뭐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 있는 게 뭐냐면, 보고기간 후 사건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긴 한데, 보고기간 후 사건에서 만약에 충당부채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충당부채 잡을 때 어떻게 돼요? 비용을 잡히겠죠. 그럼 비용이 잡히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발부채는 충당부채, 그러니까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발부채가 아무리 발생을 해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잖아요. 근데 충당부채는 있다. 그 차이를 금액적으로 사례를 주고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쉽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장 또 충격받았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회계처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제가 회계처리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것도 내냐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DB형, DC형 구분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이론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DB형은 어떻고 DC형은 어떻고 이런 특징들을 좀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냈는데, 저 회계처리를 DB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회계처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60회차 제가 특강 준비할 때는 저거 관련돼서 회계 처리 관련된 문제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좀 과하다 싶긴 한데 어쨌든 59회차에 나왔으니까 저거를 한번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14장 자본. 결손금 회계 처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손금이 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었고 그 문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결손금이 있고 그걸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칩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저 문제도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 제 기억엔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저런 거 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도 보시면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게요. 와닿지가 않거든요. 유형자산 눈에 보이잖아요. 재고자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데 자본은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실체가 없거든요. 그냥 이론적인 회계 처리가 많은데 그래서 자본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 밑에 이런 문제, 감자 등의 회계 처리가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 저것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근데 저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본적인 회계 처리 몇 개를 알고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데 결손금 회계 처리는 좀 약간 선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 회계 처리 나온 거 보고 확신을 했어요. 작정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 인식 시기, 뭐 사례나 계산 문제 나오고 위탁 판매나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요 내용 위주로 좀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주당이익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렵게 내려면 사실 여기 17장에서 문제를 내면 되거든요.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정 나오는데 회계 추정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 기억에 17장에서 2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감가상각비 문제는 사실 뭐 교재에도 있고 특강에도 있으니까 푸시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또 시험장에서 안 풀던 거 풀려니까 좀 어려울 수 있고, 정책의 변경은 뭐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흐름의 가정만, 그리고 또 저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 방법, 원가법을 적용하던가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 재평가 모형으로 적용하는 그 회계 정책을 변경하면 두 개 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감사 보고서는 이번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뭐 사실 감사 보고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수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숫자는 뭐 저희가 감사 의견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숫자는 나와요. 재무제표 숫자는 다 적혀 있는데 그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런 거를 감사 의견으로 표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회계와 2부에 기업 결합 회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또 특징 있는 거. 합병 후 자산 금액을 물어봐요. 잘 안 나옵니다, 이용. 왜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업권 금액 얼마야? 합병할 때 영업권 금액 얼마야? 그리고 합병 회계 관련해서 이론 문제 나와요.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합병 후 자산 금액, 그러니까 자산을 쫓아가서 B회사의 공정가치 그리고 A회사의 자산 더해서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출제된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쉽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결회계 2장에서 약 6장을 묶었는데요. 여기서는 옛날에는 무조건 지분법 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지분법 이익 나왔고 당연히 나왔고, 그리고 이익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연결주체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비지배지분 순이익은 사실 뭐 중간중간 저희 특강 문제에도 있으니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 용어들, 지분법 이익, 연결 당기순이익, 연결실체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 순이익, 이 내용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저런 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나와서 좀 당황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권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년 후에 연결 시점 취득 후에 1년 후 영업권 장부금액 얼마냐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문제 자체는 사실 쉬웠는데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니까 좀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분율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분율, 그래서 얘네가 지배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례를 묻는 문제, 이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렵지 않은데 뭐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우리가 지분율에 포함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연결재무제표의 공시 의무 누구한테 있냐, 우리 회사한테 있느냐, 아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연결재무제표 공시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보통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다른 데서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특수회계 갑니다. 회계학 2부에서 특수회계인데 리스 제가 저 금융리스 요건 보면서 저거 3분 풀었어요. 저 문제만. 제 기억이 나요. 한이 맺혀가지고. 자, 말씀드릴게요. 리스 보통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리스 이용자 금융리스 회계처리 나와요. 그러니까 금융리스 회계처리가 거의 9대1로 나옵니다. 운용리스보다는 9대1은 좀 심했나요? 한 8대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금융리스, 운용리스 둘 중에 뭐 공부해?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은 운용리스가 한 15분, 20분이면 공부 다 하고요.
금융 리스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저기가 8문제 나오니까 저쪽을 공부해야겠죠. 근데 금융리스 회계 처리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금융리스랑 운용리스 구분하는 요건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 문제를 보고 좀 충격받았던 게 사례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금융리스 요건이 뭐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리스 이용자한테 아니면 연가매수 선택권이 있거나 아니면 리스 기간이 75% 이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90%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범용성 없는 자산 뭐 이런 거 5가지 꼭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황당해가지고 금융리스 요건이에요. 그러면은 9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용연속 9년이고 75%를 계산을 하면 75%가 넘어가는 리스 기간 계약을 하면은 그건 금융리스잖아요. 제 기억에 6.75인가 그럴 거예요. 9년에서 75% 하면 6.75인가 그럴 건데 그러면 6.75라고 하면은 6.6년 8개월이라고 하면은 얼핏 보기에 6.75년을 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12개월이에요. 그럼 12개월의 70%는 뭐예요? 9월이죠. 9개월. 그러니까 6년 9개월을 넘어야 금융리스가 된다라는 문제를 진짜 숫자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살다 저 문제 보고 야 진짜 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답을 다 봤는데 오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 내셨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계산 1년이 12개월이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곱해보니까 9개월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6년 8개월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 정답이 되게 좀 제가 뽑는데 정답 하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드려요. 머리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런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율 변동 효과. 그리고 보면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하고 보통 단답형 문제로도 나오고요. 외화환산 손익 문제는 너무 전형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법인세에게는 법인세 비용 무조건 구할 줄 아셔야 되죠. 이번에도 3문제 정도 출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구분하는데 요거는 단답형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문제 법인세 비용 풀 때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뭐 몇 개 없어요. 몇 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건설용공사 계약도 한 3문제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2-3문제 나왔어요. 근데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나왔고 공사 원가 관련해서 이런 문제 어떤 거는 공사 원가에 포함되느냐 혹은 어떤 지출은 공사 원가에 포함되고 또 진행률 계산에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 문제로 만들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이익 계산하는 거는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다. 필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자랑을 하라는데 저 오른쪽은 제가 들어가서 복원한 문제. 그러니까 숫자는 좀 달라요.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기억을 다 못 하잖아요. 근데 저런 거 뭐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전형적인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 나오는 거고 저희 이패스에만 있는 거 아니고 모든 교재에 다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일부 교재 80페이지에 있는 문제 재고자산 관련 문제 복원 문제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재 홍보해라 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59회 이제 2부 갑니다. 2부는 사실 뭐 총평할 게 별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자 보세요. 재무분석 1장에서 재무분석의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그냥 저는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지도 않고 재무분석 왜 해? 어떻게 해? 방법론이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런 문제 나와요. 근데 저런 걸로 어렵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경제학은 모르겠는데 경영학은 정답이 있지만 주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회계는 정답이 있잖아요. 숫자로 나오고. 경제학도 계산 문제나 아니면 정형화된 이론이 있어요. 근데 경영학은 사실 좀 계속 학문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좀 디테일하게 딱 확정지어서 내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제표 이해가 있는데 손익계산서의 구조 이해, 아까 앞에서 일부에서 했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해요. 손익계산서, 영업외 손익, 판관비 금액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단원과 앞에 단원이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2장에서는 이제 비율 분석을 하죠. 뭐 손익계산서 비율 아니면 재무상태표 비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3장, 4장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3장에서는 레버리지 분석, 이자 보상 비율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뭐 이자 보상 비율은 사실 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이거 자체가 뭐 이상하진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성 분석보다는 레버리지 분석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특히 이자 보상 비율을 이번에 좀 약간 힘줘서 됐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분석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 분석은 뭐 수익성 분석, 활동성 분석 이렇게 있고 활동성 분석에서 보통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번에 좀 놀랐던 건 첫 번째 부가가치법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강의하다 맙니다. 왜냐면 이해시킬 자신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다가 그냥 전체 다 안 하고요. 조금 하고 요런 문제 나오면 푸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운전기간 분석은 제가 요새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특강 문제에서도 내고 교재에도 실려 있고 그래서 많이 냈는데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근데 교재에 있는 거는 운전기간 분석에 필요한 뭐 재고자산 회수기간, 매출채권 회수기간, 매입재무 회수기간 요 내용을 줬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걸 아니까 이 운전기간 분석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주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로 들어왔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비를 안 했어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특강에서는 아예 이걸 정의를 안 주고 그냥 바로 냈거든요. 저희 교재에도 있어서 냈는데 좀 아쉽습니다. 좀 이게 정의를 안 줬으면 좀 더 저한테는 좀 좋았을 텐데. 그러고 이제 시장가치 분석 나오는데요. PER 값 구하는 거, 주가 수익 비율 구하는 거는 뭐 너무 강조해서 이건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문제 나오는지 한 문제 나오는지 무조건 나옵니다. 뭐 이론으로 나오든지 계산 문제로 나오든지. 근데 저쪽에 뭐 PER, PBR 둘 중에 뭐가 중요해라고 하면 PER이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PBR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시면 되고 EVA도 이런 문제 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렵고요. 종합 분석하시면 ROI, ROE 두 개 나오는데 두 개 상관관계 뭐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특징이 있는 거는 지수법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아가지고 지수법 계산 문제가 있는 교재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 지수법 이론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60회차 강의를 할 때는 지수법 계산 문제 복원했으니까 그 문제 넣을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저 문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제가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전에도 한번 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교재에 쓸 때나 아니면 특강에서 좀 반영을 할 생각이에요. 뭐 맞춰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알아도 저거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건 그냥 지나가는 게 맞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야 되게 어렵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못 푸는 문제는 못 풀어요.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로 난이도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레버리지 분석은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 영업 레버리지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재무, 결합 레버리지도 나오는데 이번에 뭐 나왔냐. 자본 조달 분기점 분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보면서 네. 왜냐면 교재에 있고 강의도 다 하고 시험 문제도 그러니까 문제도 있으니까 내는 것 자체가 반칙은 아니에요. 반칙은 아닌데 잘 안 나오는 기출문제 별로 없는 부분에서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향이 조금 보이긴 해요. 그리고 뭐 밑에 가시면 손익분기점 문제야 뭐 항상 나오니까 손익분기점, 안전율, 뭐 손익분기점 수량이나 금액 구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오고 자주 나오죠. 고정비 그리고 공헌이익 관련해서 나올 거고 안전율 같은 경우도 MS 비율 구하는 건 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뭐 이거는 뭐 나왔고 출제됐고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현금 흐름표 갈게요. 좀 길어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단 보시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 그래서 특히 영업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1 보시면 2장 보시면 직접법 현금 흐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보통 뭐 나오냐면 매출액 구하는 문제거나 아니면 매출과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흐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부분으로 선수금 변동금액이 나오는데 선수금 변동금액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뒤에 문제 제가 복원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자 지급액이야 뭐 워낙 그냥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나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법 쪽에서 좀 특이했던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평가 손익 관련해서 물어봤고요. 금융자산 평가 손익, 단기 매매 아니면 매도 가능 그 관련해서 회계처리 어떻게 차이 나고 간접법에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약간 어떻게 보면 수익 상관이죠. 앞에서 물어봤으니까 뒤에서 물어보는 건 맞는데 저거에 너무 좀 잘 안 나오는 유형에서 내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3장 가시면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으로 나오는데 투자활동에서는 무조건 유형자산 내거든요. 거의 국룰이에요. 근데 재무활동 잘 안 내고요. 근데 무상감자를 내셨어요. 현금 흐름 쪽에서. 무상감자는 뭐예요? 돈이 유입되지 않는 현금 흐름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셨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유형을 내셨다. 근데 의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뭐 글쎄요. 기출문제 별로 없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 분석인데 현금 흐름표 분석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각각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보통 이론적인 문제로 이쪽에서 많이 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뭐 나왔냐면 차입금 현금 흐름 비율 공식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오더라도 현금 흐름 이자 보상 비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입금 현금 흐름 비율 자체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나오면 뭐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냥 지나가는 문제로 그냥 지나가시면 됐는데 어려우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어요. 현금 수지 분석표. 할 말이 굉장히 많죠. 현금 수지 분석표, 현금 순환 분석표 요 관련돼서 문제 4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세봤어요. 이거는 너무 좀 그래서 세봤는데 이게 취지 자체는 그래요. 현금 수지 분석표는요. 직접법과 유사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현금 흐름표 직접법과 유사하고 오른쪽 거 순환 분석표는 간접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직접법, 간접법 차이를 알면 2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아예 생뚱맞게 나왔냐 그건 아닌데 사실 저 문제로 4문제 거의 가까이 4문제 가까이 3문제 4문제 나왔거든요. 저걸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할 말 있고 그리고 분식과 현금 흐름 요거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식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회계 처리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2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상개발비랑 개발비 이렇게 분식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회계 처리 잘못했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전체 현금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나왔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풀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현금 흐름의 추정 이거는 뭐 그냥 단원이 있고 뭐 매출액부터 IS 추정하고 그다음에 BS 추정한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 추정한다라는 내용인데 뭐 그냥 한번 들으시면 알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분석평, 경기 분석 총평입니다. 자 거시경제 쪽은요 사실 뭐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교재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재들이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위주로 좀 구성을 해놨죠. 근데 저희 이번에 나온 게 총저축률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적어야 뭐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용어 중에 하나 나온 거니까. 그래서 분모가 GNI로 해서 저축 금액을 나눠서 계산한다라는 건 아실 거고 일반적으로는 재정정책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장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 그냥 보시면 돼요. 사실 뭐 내용 자체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이 많다라고 하기는 좀 거시경제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것만 공부해도 몇 문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에 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좀 특징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유량이랑 저량 단답형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 좀 나왔던 게 경제성장률이 실질지표냐 명목지표냐 요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GDP 상승률, 경제성장률 자체가 실질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3장 가시면은 뭐 경기지표, 경기 종합지수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뭐 밑줄은 치지 않았는데 경기와 금융정책의 상관관계, 경기가 어떨 때 어떤 금융정책을 펼쳐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분석 쪽은요. 뭐 기업 분석 순서인데 기업 분석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간 산업 분석의 이해 뭐 2장에서는 뭐 전방 산업, 후방 산업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좀 있을 때 유리하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산업별 주요 특성은 얘는 이제 3교시에 사례 분석 관련해서도 내용이 좀 관련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문제 자체를. 그리고 이제 경영진단 쪽인데요. 이번에 좀 기억나는 거는 외부 환경 분석 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거는 뭐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외부 환경 분석 중에 패스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칭시켜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외부 환경 분석 툴이 있고 내부 능력 분석하는 툴이 있는데 저거 구분은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려요. 근데 사실 저게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2장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업구조 분석에서 BCG 매트릭스, GE 매트릭스 요 2개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거 단골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얹자면 내부활동 분석을 가져가죠. 가치사슬 분석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3부도 시험을 봤는데 3부는 사실 뭐 유형 자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가세요.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수평적 분석이라고 해서 추세 분석을 해요. 보통 3개년치를 주거든요. 보통 비교 목적으로 2개년치를 줘요. 지금이 01년이면 00년까지만 주는데 근데 3개년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내려고요. 그러니까 추세 분석을 하려면 3개년치가 있을 때 좀 편하잖아요. 문제 문항수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수평적 분석, 추세 분석은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 수직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재무제표 분석 있잖아요. 유동비율 분석이나 레버리지 비율 같은 거 분석하고 ROE 같은 거 구할 수 있냐. 요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냐. 아니면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우리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주속 내용이 내용 및 정보 분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저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주석이 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좀 헤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석 내용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주석에 가서 그 내용을 찾아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좀 자주 보셔야 되는데 뭐 사실 실무하시지 않는 이상 회계팀에 있지 않는 이상 좀 보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산업의 특징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도 이 단원에서 사례 분석에서 종합 사례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꼭 나오는 문제가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죠. 우리가 해외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해요. 아니면 원자재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소비재다. 소비재인데 필수재다. 생필품을 판다. 그러면 물가의 영향을 좀 덜 받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보통 기업 특성으로 분석을 해줘요. 적혀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주연황 같은 것도 항상 꼭 지문으로 나오니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저희가 2부, 3부 뭐 교재 적중률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저거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면 뭐 선수금, 매출채권, 뭐 매출금 해서 현금주의 매출액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보건 문제 보시면 뭘 물어봤냐? 자, 매출액을 주고요. 현금주의 매출액, 현금 유입액을 주고 선수금 변동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같은 얘기니까 제가 분계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직접법은 분계하다 보면 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당황스럽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자 지급 같은 거는 뭐 매번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거 이자 지급액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뭐 보통 다 모든 교재에 다 있습니다.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강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자 그러면은 60회 시험 출제 예상 및 대응 전략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뭐 죄송하지만 지금 이걸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59회차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좀 핑계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59회차가 높았습니다.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거 맞아요. 맞고 전형적으로 나오는 필수 문제 수가 줄었죠. 그리고 다른 문제가 들어오는데 다른 문제도 원래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좀 엄한 데서 나오다 보니까 생각했을 때 시험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60회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험 범위를 넓히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그냥 필수 문제 많이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저희가 만약에 80점을 맞아야 돼요. 합격선이 커트가 80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다 하셔야 돼요. 근데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절반 조금 넘게 맞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맞추면 돼요. 그 정답률을 좀 높이는 거고 이번에는 그거 문제 유형을 조금 건드렸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면 난이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합격률이 분명히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수원에서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좀 58회차, 7회차 수준으로 돌아갈 건지 이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자, 악플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플 달려면 떨어진 사람이 달겠죠. 그렇죠? 합격한 사람이 뭐하러 가서 강의 보고 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내서 많이 붙으면 여론은 좋죠. 그렇죠? 근데 뭐 그쪽에도 생각이 있겠죠. 근데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 60회차 난이도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이번에 60회차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내년 시험 난이도를 다 거기에 맞춰서 교재 다시 쓰고 그리고 강의도 좀 더 늘려야 돼요. 근데 그런다고 되게 많이 늘어났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필수 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되 일단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60회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강의를 다시 찍어야 되냐? 아니면 강조 드리는 걸 뭐 다 중요하다. 교재 엄청 두껍게 해서 다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강산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 공부한 양이 3배 늘어날 건데 그게 좀 합리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강의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자, 59회차 어려웠어요? 그럼 기존에 공부하시는 방식 있죠? 뭐 저희 교재 보시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교재 보시던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59회차 난이도 기준으로 60회차 한 2주 전쯤에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문제 풀어서 배포할 거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다른 교재로 하시다가 오셔서 요거 문제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대비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59회차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하면 좋은 거고요. 그죠? 근데 아니 과거 난이도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또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문제, 필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뭐 굳이 시험 범위 넓히고 떨어졌다고 뭐 범위 넓히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60회차는 제가 저 예상 문제 특강에서 좀 보완할 거니까 그걸로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결과가 안 좋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희 수험생 외적인 문제니까 문제가 저렇게 나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60회차 또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 준비 원래 공부하시던 방식에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필수 문제 정답률을 반복해서 푸셔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60회차 시험 대비는 나중에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한 2주, 3주 전쯤에 이패스 코리아 그 공지사항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